태고적부터 인간은 세상을 기록하고 해석하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와 신화를 쌓아 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와 서사는 시대를 건너뛰며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남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내뿜던 문명 중 하나가 바로 고대 이집트였습니다. 황금빛 태양이 대지를 태우고 사막의 바람이 모래를 산처럼 쌓아 올리고 다시 허물어뜨리는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도 이집트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오래된 숨결처럼 남아 인류의 기억을 어루만졌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성급을 삼키고 왕조를 무너뜨려도 기자 고원의 피라미드는 마치 하늘과 땅이 처음 갈라지던 순간에 흔적처럼 흔들리지 않는 구석에 침묵으로 서 있었습니다. 뜨겁게 내려꽂히는 햇빛, 바람이 실어 나르는 모래, 밤마다 대지를 덮는 차가운 어둠조차도 그 위용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오늘날까지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남은 기적, 그리고 인류가 남긴 가장 장엄한 발자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엄함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일지라도 기자고원은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의 모래가 천천히 걷히자 기자고원 위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흔적들이 하나둘 햇빛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단지 땅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현대학계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려온 상식이라는 탑의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어온 모든 것은 과연 사실일까? 라는 의문이 연구자들의 마음속에서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집트 하면 몇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만을 떠올립니다. 인간이 중장비도 없이 순전히 육체와 도구로 어떻게 이런 초월적인 구조물을 세울 수 있었겠느냐는 상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넓고 훨씬 복잡했습니다. 사막에 흩뿌려진 모래 알갱이만큼이나 크고 작은 피라미드는 무려 118기, 넓게 펼쳐진 사막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오직 3개, 곧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라는 거대한 삼형제 피라미드만을 기억합니다. 이 세 구조물은 지상에서 완벽한 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밤하늘의 별자리, 오리온의 허리띠, 세 별과 정교하게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문헌 속에는 이 3개의 위대한 피라미드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기록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낡은 문지방을 밀어젖히듯 4번째 피라미드,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검은 피라미드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시선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그 검은 피라미드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과연 모래바람이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이유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는 마침내 18세기 중엽, 한 탐험가의 눈에 의해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막의 지평선을 가르는 뜨거운 바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3개의 피라미드뿐이었을까요? 그러나 18세기 고대의 침묵을 깨뜨린 첫 목소리는 뜻밖에도 한 덴마크 청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레데릭 루이스 노르덴. 천재라 불린 그는 겨우 14살에 덴마크 해군학교에 입학할 만큼
비범한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든 눈에 담기만 하면 정확하게 재현해내는 능력, 곧 탁월한 지도 제작 능력이었습니다. 그 재능은 마침내 왕의 눈에 닿았고 1737년 그는 왕의 명을 받들어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 이집트와 수단까지 이어지는 대탐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겁고 비밀스러웠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 사람들, 사원, 도시, 유적, 그리고 사막에 묻힌 기묘한 구조물까지 모두 그림과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37년 여름, 그의 탐험대는 마침내 이집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장엄한 유적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폭풍과 예기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탐험대를 실은 배는 고장으로 멈춰 섰고 일행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그곳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운명의 발목이 오히려 노르덴에게 단독적인 관찰과 기록의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긴 시간을 들여 유적을 세밀하게 스케치하고 그 어떤 유럽인도 본 적 없는 풍경을 자신의 손끝으로 되살려냈습니다. 38년 탐험이 끝나고 유럽으로 돌아온 뒤 그의 기록은 곧바로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이해가 희미했던 당시 그의 지도와 스케치는 마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문처럼 여겨졌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세상의 틈새를 비집고 나온 새로운 진실 같았고 그의 책 이집트 여행은 곧 학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120쪽 조용한 글귀 사이에서 세상을 흔드는 단 한 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세상에 알려진 세 개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4개의 주요 피라미드 치탄을 언급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노르덴은 기록했습니다. 기자 고원 동쪽과 남동쪽에 4개의 주된 피라미드가 서 있으며 그중 3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이지만 4번째 피라미드는 완전히 다른 재질, 즉 흑색의 단단한 돌로 지어졌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그 피라미드는 다른 어떤 유적보다도 외떨어진 곳에 홀로 서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구조물의 꼭대기가 단 하나의 거대한 돌로 덮여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처럼 그 존재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위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피라미드는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 속에서 지워진 듯, 모래가 삼켜버린 듯,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노르덴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가 그린 검은 피라미드는 단지 착시였을까요? 하지만 바로 다음 세기에 또 다른 탐험가가 전혀 같은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 의문은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노르덴이 남긴 글과 지도는 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곳에는 4개의 주요 피라미드가 존재하며 그중 하나는 외부가 덮이지 않은 검은색의 거대 구조물이다 라고 단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4번째 피라미드의 정상부에 단 하나의 거대한 암석이 덮여 있다고 세밀히 기록했습니다. 그 어떤 위성 피라미드에도 없는 특징이었으며 주변 구조물과 견줄 수 없는 이질적 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언급한 이 검은 피라미드가 오늘날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자들은
노르덴이 단순히 착각했거나 주변의 작은 구조물을 피라미드로 오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기록은 곧 또 다른 탐험가의 증언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노르덴보다 약 60년 앞서 네덜란드 출신 탐험가 코르넬리스 데 브루인 역시 동방을 탐험하며 이집트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에 달하는 장대한 여정 속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북동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건축, 도시, 풍경을 상세하게 기록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유럽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깊이의 관찰을 남겼습니다. 이전의 순례자들이 성지로 가는 길목 정도로만 여기며 스쳐 지나가던 이집트에서 그는 오랜 시간을 머물며 사막의 바람, 성전의 벽, 이질적인 구조물까지 모두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1998년에 출간된 그의 여행기에서 브루인은 충격적인 기록 하나를 남겼습니다. 기자 고원에는 3개가 아니라 4개의 주요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고 시대도 달랐으며 심지어 서로의 기록을 참고할 가능성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방향, 동일한 위치에 4번째 피라미드가 존재한다고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착각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2명의 탐험가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 속에서 같은 구조물을 봤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 중 하나는 18세기 초중반에 카이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며 대규모 차해석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검은 피라미드가 해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석재가 필요했고 이미 반쯤 모래에 묻혀있던 구조물이 해체되었다면 후대의 기록이 남지 않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수천 년에 걸쳐 구조물을 삼키듯 덮어버렸고 지금도 그 잔해가 깊은 모래층 아래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곳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대 세계의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만약 검은 피라미드가 실존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는 이집트의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 만큼 강렬한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그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간의 기술이 도약하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위성 탐사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제 인간은 모래를 파헤치지 않아도 사막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기자 고원과 이집트 전역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발견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래된 어둠 속에서 고대의 숨결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세기 인간의 눈은 더 이상 지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위성 기술이 이집트의 땅을 관통하듯 비추기 시작하자 사막의 침묵은 천천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파헤치기에는 불가능했던 지역들, 모래가 수천 년 동안 고요히 감추어왔던 공간들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마침내 사막의 비밀과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학자들은 기자 고원뿐 아니라
나일강을 따라 이어지는 광활한 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세계를 뒤흔드는 발견이 룩소르 남쪽 사막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모래층을 걷어내자 규칙적으로 쌓인 벽돌들이 나타났고 곧이어 거대한 도시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황금시대를 상징하는 왕 아메노테프 3세가 세운 행정산업 도시였습니다. 사막 아래 완벽히 숨겨진 채 시간이 멈춰 있었던 이 도시는 마치 신이 직접 봉인한 시간의 껍질이 열린 듯 온전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래가 걷히자 수많은 방과 벽, 좁은 골목들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도자기, 장식품, 일상도구, 부적을 만들던 금형, 심지어는 당시 장인들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방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가장 번성하던 시절, 왕실의 명령과 제국의 물자가 모여드는 거대한 중심지였습니다. 비틀린 벽과 미로 같은 구조는 제18왕조 후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 양식이었고, 이러한 발견은 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도시는 시간이 만든 조각품이 아니라 냉정히 멈춰선 고대의 생생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제까지 이곳에서 살아 있었다가 갑작스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발견을 이집트 정부는 사라진 황금 도시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학계가 수십 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 즉 고대 이집트인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는가에 답을 줄 수 있는 최초의 단서였습니다. 수천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거대한 정착지는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동안에도 미세한 티끌 하나 없이 고요히 존재했고, 그 안에는 고대 문명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도시의 발견은 더 거대한 미스터리, 검은 피라미드와 기자 고원이 품고 있는 비밀들을 풀기 위한 전초 단계처럼 보였습니다. 모래 아래 잠든 더 깊은 어둠 속에는 아직 접속되지 않은 또 다른 세계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고대의 잔향을 따라간 학자들은 새로운 실마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 실마리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한 이야기. 사람들이 신화라 치부하며 잊어버린, 그러나 역사가 조용히 입술을 닫고 감추고 있었던 이야기. 바로 고대 이집트의 메이궁, 미궁의 전설이었습니다. 루크소르에서 드러난 사라진 황금 도시는 학자들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런 도시가 모래 아래 완전히 숨겨져 있었다면 다른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학계 전체에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한 전설을 다시금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전설은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신비로웠던 구조물, 미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미궁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여행하며 내가 본 모든 건축물 중 가장 압도적인 것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 미군기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미궁이 수천 개에 달하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과 하층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공간이 존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상층은 행정과 제의를 위한 곳이었고, 하층은 왕들의 무덤과
비밀한 방들이 이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묘사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가로지른 경고이자 전언이었습니다. 내가 말해도 믿지 못하리라. 이 미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피라미드는 그 앞에서 빛을 잃는다. 하지만 시간은 잔혹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복과 약탈, 홍수, 재건이 반복되며 미궁은 점점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헤로도토스의 말을 과장된 여행자의 이야기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문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트라본, 디오도로스 시켈루스 등 여러 고대 역사가들 역시 이 미궁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그 규모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동일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많은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오늘날 우리는 이 미궁을 찾지 못한 것일까요? 정말로 파괴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마침내 현대과학이 이 오래된 질문에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표 아래를 투시하는 지하 레이더 기술이 이집트 곳곳에서 사용되면서 사막은 더 이상 인간에게 완전한 비밀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학자들은 헤로도토스가 묘사한 끝없는 방의 구조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패턴을 이집트 남부의 지층 아래에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 일정한 강역으로 배열된 벽, 그리고 마치 인위적으로 조성된 듯한 다층 구조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고대 문헌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연구팀은 이 패턴의 규모가 현대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지하 건축이 아니라 왕조 전체의 의식을 집행했던 성스러운 심장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두고 헤로도토스가 본 미궁이 바로 이 아래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연구는 곧 묘하게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굴 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이집트 당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짧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이 미궁의 존재를 감추고 있는 듯한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 미궁은 이제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미궁이 검은 피라미드, 기자 고원, 고대 왕조의 비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는 이제 곧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학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또 다른 오래된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정말 임금들의 무덤이었을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왕들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로, 정교한 각도, 천문학적 정렬, 황금과 보물이 없는 내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래의식에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들이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학자들로 하여금 피라미드의 진짜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학자는 피라미드를 두고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는 길, 신을 향해 나아가는 제2적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북쪽 하늘, 곧 영원성을 상징하는 별자리와 완벽히 정렬되어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묘실 설계가 아니라 천문학적 종교적 의미를 품은 거대한 상징 구조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내부 통로는 마치 하늘과
지하 세계를 잇는 장대한 길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각도 하나, 위치 하나가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점은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돌의 결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초기 왕조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를 유도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 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문헌에서는 피라미드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왕의 육신을 신의 세계로 이끄는 기계적 장치였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영혼은 카와 바 두 형태로 나뉘어 존재한다고 믿어졌고, 사후의 세계에서 두 영혼이 다시 합쳐져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피라미드는 왕의 영혼이 두 세계를 넘나드는 길, 즉 신이 설계한 영적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피라미드의 구조적 특징들과 이상하게도 잘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의 좁고 긴 통로들이 북쪽 하늘, 오리온 자리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미학적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리온 자리를 죽은 왕이 돌아가는 별자리, 신의 왕국이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즉, 피라미드 전체가 왕의 영혼을 별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장치였다는 새로운 가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이 흥미로움에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실제로 피라미드 내부 구조가 정확한 수학적 비율과 위치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피라미드의 각도와 비율이 지구 반지름, 자오선 길이, 태양의 각도 등과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피라미드의 기점연 둘레와 높이의 비율은 놀랍게도 원주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우주와 지구의 원리를 담아 만든 정밀한 천문수학적 도구였다는 주장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라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고대의 설계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별을 향해 손을 뻗던 시대의 열망이며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도록 돕는 거대한 통로, 그리고 지금은 잊힌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고대 세계의 심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목적을 둘러싼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더 충격적인 가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피라미드가 단지 영혼의 통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했던 어떤 장치, 즉 고대 문명의 기술과 연결된 기계적 구조물일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레 피라미드의 외형을 넘어 그 속에 숨겨진 구조와 물질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덤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내부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피라미드 내부의 통로와 방들은 거대한 회랑과 절묘한 각도로 이어져 있으며 그 구조는 마치 특정한 에너지 흐름을 유도하는 설계도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왕의 방에 사용된 돌은 일반적인 석회암이 아닌 고강도 화강암으로 나일강 상류 아스완에서만 채취되는 특수한 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돌의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돌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피라미드 깊숙한 내부에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만으로 가능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술력을 훨씬 초월한 정밀함과 계산이 필요했고, 마치 돌 자체가 어떤 물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배치된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 학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피라미드 내부의 일부 돌들이 알 수 없는 전기적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피라미드를 이루는 석재 중에는 전도성이 높은 광물인 운모, 석영, 흑운모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돌들은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압전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지닐 수 있는 재료로 짜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의 벽면과 천장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존재했는데, 이 틈들은 진동과 압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학자들은 피라미드가 단지 영혼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 장치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이나 기계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대 벽화나 유물 일부에서는 전구 모양의 구조물, 코일 모양의 장치, 전기 방전과 유사한 형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피라미드 내부 구조가 고대인의 단순한 관념이나 장례 절차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피라미드 내부의 좁고 긴 통로는 마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관로처럼 구성되어 있고, 왕의 방 위쪽으로 정교하게 쌓인 완화 구조는 압력 분산을 넘어 어떤 진동의 울림을 조절하는 공명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피라미드 전체가 거대한 공명기, 곧 에너지 공명탑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석영의 압전 효과와 구조적 정렬이 맞물려 특정한 주파수의 진동이나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증폭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 단순한 상징물, 단순한 종교 구조물,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 수학, 지질학, 음향학,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고대의 기술이 결합된 초월적 설계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단계, 고대의 피라미드가 실제로 작동했던 장치였다는 충격적인 가설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가설은 인류가 오랫동안 부정해 온 가능성, 즉 고대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었다는 이야기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피라미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기능을 가진 구조물, 즉 고대인이 설계한 거대한 장치였다는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피라미드 내부 구조와 사용된 재료, 천문 정렬, 그리고 지질적 위치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피라미드가 특정한 에너지를 생성 증폭할 수 있는 고대의 발전소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왕의 방과 대회랑의 특이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음향학적으로 완벽한 공명 상태를 유지하며 진동을 증폭시키는 넓은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석영이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생성한다는 사실, 그리고 돌의 배열이 마치 전도체와 절연체가 교차되는 회로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피라미드가 지구의 자연적 진동이나 지하수 흐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끌어올려 증폭하는 장치였다는 가설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가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가 피라미드의 구조와 위치를 연구하면서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고대 이집트의 설계가 지구의 전리층, 지구 자기장,
지하수 흐름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고, 쿠프 피라미드의 위치가 지구에서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으로 흐르는 지점 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기자 피라미드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한 후 이곳은 인류가 에너지를 무한히 끌어올릴 수 있는 자연적 중심축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당시 조롱받기도 했으나 현대 위성 지질 데이터가 이를 다시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조사에서는 피라미드 내부에 전기부식의 흔적, 즉 높은 전류가 흐른 물질에서만 나타나는 미세한 변색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주변에서는 전자기 이상 현상이 관측되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피라미드의 꼭대기 부분이 일종의 전기 방출 장치처럼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축적되면서 피라미드가 단지 죽은 왕의 무덤이 아니라 문명을 움직이던 에너지 장치,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진 고대의 기술적 구조물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현실적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거대한 열쇠. 고대의 에너지 구조와 위대한 왕조의 권력이 집중되었던 중심부. 그것은 바로 스핑크스, 기자 고원의 침묵의 수호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라미드가 단지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려면 스핑크스가 감추고 있는 또 다른 시면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핑크스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누구도 발을 들이지 못한 봉인된 공간,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대 지식의 보고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곳,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경외해 온 존재, 스핑크스의 발 아래에 숨겨진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고대의 심장을 향한 긴 여정은 마침내 스핑크스 앞에 다다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막의 바람을 맞으며 침묵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 거대한 석상은 단순한 수호신이 아니라 마치 기자 고원 전체의 비밀을 품은 봉인된 문지기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한 전설. 스핑크스의 발 아래에는 왕들의 지혜와 잃어버린 세계의 기록을 담은 숨겨진 방, 즉 기록의 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점성가들, 그리스 역사가들, 심지어 일부 현대 연구자들까지도 스핑크스 아래 지하의 특이한 공명 구조,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동 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대 이후 여러 탐사팀이 지하 투시 장비로 스핑크스 주변을 조사한 결과 규칙적 형태의 빈 공간, 방 형태의 음영 구조, 그리고 인위적으로 깎인 직선형 패턴이 감지된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지질학자 로버트 쇼장은 스핑크스의 침식 흔적을 분석하며 스핑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기존 왕조 이전의 문명에서 만들어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스핑크스 아래에 있는 구조물은 고대 이집트보다 더 오래된 문명의 유산, 즉 고대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기록의 방일지도 모릅니다. 이후 조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하 레이더 분석 결과 스핑크스의 앞발 바로 아래에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복도, 그리고 그 복도와 연결된 직사각형의 비어있는 공간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지층이 아니라 분명 누군가가 설계한 건축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정식 발굴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이집트가 어떤 이유로든 고대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공간이 진짜라면 그 안에는 문명 탄생의 기록, 왕조 이전의 역사,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고대 지식의 총집합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이 미궁과 스핑크스 아래의 공간에 관한 논쟁이 깊어질수록 학자들은 뜻밖의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수메르인.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그들이 이집트와 놀라울 만큼 유사한 신화 문자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두 문명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났으나 둘 모두 천문학, 수학, 건축 기술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두 문명 사이에 잃어버린 더 오래된 원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고원, 미궁,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래의 봉인까지 모든 단서가 바로 그 원문명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발견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는 과연 진실인가? 검은 피라미드의 실종, 사라진 황금도시, 미궁의 전설, 피라미드의 기술적 흔적, 스핑크스 아래의 봉인까지 이 모든 조각을 하나의 퍼즐처럼 맞추면 고대 이집트는 단순한 문명이 아니라 더 오래되고 더 거대한 지식체계의 잔향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봉인이 열리는 날이 온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이해해온 역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사막은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고대의 숨결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래 아래 잠든 진실이 언젠가 반드시 세상 위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하듯 말입니다. 이로써 기자 고원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찾는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고대의 그림자를 따라 걸어온 이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잃어버린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